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비례대표 제도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것인데요. 민주통합당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마련한 아주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나도 한번 참여해볼 걸, 이렇게 뒤늦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한 달여의 모집 기간을 거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대표를 지망한 청년들은 모두 38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4명만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대 1의 경쟁률인 셈입니다. 그럼 누가 최종적인 후보 4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후보는 모두 16명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류 심사, 그리고 심층 면접, 2박 3일간의 정치 캠프 등 다양한 방식의 경쟁에서 통과했습니다. 20대 남녀 8명, 그리고 30대 남녀 8명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16명이 유권자 앞에서 본격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1차 토론회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 3월 5일과 6일 2차 토론회를 가집니다. 오늘 토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 100분은 20대 남성 4명이 토론을 합니다. 후반 100분은 30대 여성 4명이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엔 오늘 하지 못한 나머지 8명이 1차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토론, 사회자 개별 질문, 릴레이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100분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대 남성 후보자 4분이 오셨는데요. 기호 1번의 심규진 후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기호 2번의 안상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의 정상근 후보.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호 4번의 성치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그 수많은 이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16명으로 좁혀지는 과정까지 오셨는데 일단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긴장 좀 푸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추천된 순서에 따라서 2분간 후보당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의 심규진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통 청년을 대변하는 유쾌한 청년 실제 기호 6번 심규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평소에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정치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참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재미있는 정치를 꿈꿉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유쾌하고 참여하는 것은 더 유쾌하며 그로 인한 변화는 훨씬 더 유쾌한 정치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의 문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을 다 채우지는 않았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에는 기호 2번의 안상현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의 청년 파트너 기호 8번 안상현입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님의 청년 파트너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상임이사로 계시던 희망제작소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면 제가 처음 희망제작소를 가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거 하면 된다, 늘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현실성이 없는데
저건 좀 실행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 너무 돈이 없어서 하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해도 박 시장님은 늘 하시는 게, 아니, 청년이 왜 포기를 하냐.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그 길을 벽이 있으면 뚫고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막 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받으시더라고요. 머리를 받고 이래도 안 되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바닥에 막 뒹구시면서 청년은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저 연세가 되셔도 진짜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4, 5년이 지나서 제가 아직도 물론 배우고 더 발전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철폐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씩 먼저 시도해 나갈 때 전 국회의원의 그 임무인 법을 만드는 것,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있고, 그저 따르기만 하던 젊은이에서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측면으로 이제 박원순의 청년 파트너 기호 8번 안상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기호 3번 정상근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기호 9번 80만 원으로 세계여행 정상근입니다. 여러분, 고졸 출신 사회 진출자의 약 40%가 실업자라 그러고 대졸 출신도 약 30%가 실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고 있고요. 또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태반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아무 손도 못 써보고 미래와 현재를 저당 잡히는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저당 잡힌 청년들의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번에 비례대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돈 80만 원 달랑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가서 하루에 두세 가지, 하루에 1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모두들 불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가진 열정, 패기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가지는 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를 도전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소통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성치훈 후보 부탁합니다. 상상력의 권력을, 청년에게 권리를.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기호 3번 성치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토론회라고 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 또 청취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니 어떠십니까? 아마 낯설고 새로우실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낯섭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는 참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렇듯 이런 기성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인이 나온다는 것,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참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도권 정치는 폐쇄적이고 막혀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후보는 화려한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들어보면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히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민해온 정책들을 한번 현실화시켜보자, 제도권 정치에서 한번 실현을 시켜보자 하는 도전 정신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학생 시절에는 총학생회 활동도 해봤고 그 이후에는 정당 내에서 대학생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나가서는 유권자 활동도 해봤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거치면서 고민한 정책들 한번 제도권 정치에서 실현시켜보자,
기성 정치인들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실현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성 정치권을 비판할 때 정책 정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정책 정치 한번 신나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을 우선 했는데 네 후보가 일단 2분 이내에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네, 시간 안배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각 후보당 2분씩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공통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노동시민 세력이 통합하여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 강령 중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호 1번 심규진 후보, 네,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진보의 가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진보의 가치를 보수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보수는 안정, 그리고 진보는 변화. 단순히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저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며 안정적인 복지를 원하고 안정적인 집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죠. 보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안정을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어서 당 강령 중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저는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이 교육정책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말고는 자원이 없는 한국, 이 한국은 특별히 국가는 마땅히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등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대학개혁, 그리고 국공립 대학교의 그 확대, 그에 따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관심 있으며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교육정책, 이 교육정책을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토론회 기호의 1번인 심규진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심규진 후보는 실제 기호는 이제 6번이죠? 네, 기호 6번입니다. 16명 중에 6번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의 기호는 2번이지만 실제 기호 16명 중에는 8번인 안상현 후보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2분간 듣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12년 전에 제가 대학에 01학번으로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김규황 씨의 B급 좌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보 좌파란 자신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남의 양심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 남의 양심까지 지켜낸다는 말을 저는 서로 연대하고 서로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실패도 다 개인의 잘못이고 개인의 성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바꿔서 99%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 반값 등록금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라, 왜 칭얼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 강령 중에서도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이런 강령에 굉장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 청소년이 계속해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창업을 해서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도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존중받는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실제 기호 9번인 정상근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동선을 지향하는 진보의 가치는 시대를 관통하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경쟁 제일주의에서 낙오된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촛불을 들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탄압받는 정치적인 소수자, 아니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또 실업, 이런 문제 때문에 소외받는 경제적 소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조금 불편한 이런 사회적 소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해주고 사회의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보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당의 강령 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당의 정책 제4조를 보면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 문제는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완벽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2030 프로젝트처럼 이제는 우리가 생애 주기별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청년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교육, 주거, 노동복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하는 순서 마지막으로 실제 기호 3번인 성치훈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의 가치 그리고 당의 강령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보, 사전적 의미로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보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꿈꿀 수 있는 내일,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또 오늘보다 더 자유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그러한 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가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공통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민주통합당은 그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노동시민 세력이 통합해서 하나의 민주통합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나가는, 함께 손을 잡고 뚜벅뚜벅 나가는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요즘 민주통합당이 보이는 행태들은 조금 초심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진보의 가치, 추구하고자 했던 그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왜 통합을 하였는가, 왜 이들과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강령 중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강령 중에 2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논란이 됐었고 담론화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였기 때문인데요. 등록금 정책, 취업 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 복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당 강령 중에서 보편적 복지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가 초청해서 마련한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의 열띤 토론 현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더 재미있는 토론 시간인데 이른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이라고도 하죠. 한 후보자가 다른 두 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질문할 때는 1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9번인 정상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두 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면 성치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청년 비례대표 이것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사에 자주 가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거기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주장들. 일리 있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공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또 비판을 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통합당에 대한 우려도 역시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시 재심의가 돼서 그 후보의 그 자격을 박탈하긴 했지만, 강원도의 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인수위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후보로서, 경선의 후보로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공천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이 가장 내세웠던 게 개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다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수 공천이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시민통합당이나 이런 시민노동사의 세력과의 통합을 이루었다면, 기존 정치권에서 좀 뒤떨어져 있는 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은 적어도 그들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경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가져야 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재공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통합의 정신, 개혁의 정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다시 정하고, 사전에, 새누리당도 최소한 사전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 그런 가벼운 원칙이라도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지, 당의 공천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통합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공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심규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문제들도 많지만 사실 청소년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데요. 그러면 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이런 것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많은 페이지로 이루어진 그 종합대책을 저는 일일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많은 페이지의 종합대책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압박과 처벌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이 학교폭력 근절을 단기적으로 처벌과 압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격리시키고 피해자는 보호를 철저히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를 받는 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학우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눈초리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보호 속에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어서 다른 가해자가 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피해자가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가해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가해자가 다시 한번 학교 생활을 명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성과를 내고 정말 이 정부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벗어나서 온 국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사실은 청년들이 되는 과정 중에 당연히 지나갈 그 시절이 바로 학창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 폭력 문제는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며 우리 청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근절 대책에서 좀 더 벗어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규진 후보, 네. 기호 6번인데요. 심규진 후보가 주도해서 네. 2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안상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함께 일했다고 하니까 되게 부럽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시장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이 조금 어렵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이 부분들은 배워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님이랑 일할 때 굉장히 좋고 배웠던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지리산 종주를 새해 맞이로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리시더라고요. 그 눈 쌓인 지리산을 거의 산악 마라톤 하듯이 달리는 걸 보고, 진짜 이게 정신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늘 좋지만은 않았던 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희망자였을 있을 때 MB 정권 초기였는데, MB 정권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기업 후원금이 갑자기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희망자야수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상임이사님이나 소장단은 이걸 젊은 연구원, 평연구원부터 정리해고를 해서 이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젊은 평연구원부터 이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명예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로서 좋은 일 하려고 모인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고, 저는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젊은 연구원들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대표가 됐고, 거기에서 비상경영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의 대표로서 그 종직 내에서 목소리를 당당하게 되니까, 역시 그래도 잠깐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했던 박원순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소장님들도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자. 그래서 요즘 잡쉐어링이라고 하죠. 각자 원래 비영리 단체가 안 그래도 월급이 적긴 하지만 더 조금씩 줄여서라도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고, 지금은 다행히 희망자 수가 그 당시에 후원회원이 600명밖에 안 됐는데 7,000명이나 되는 좋은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명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심규진 후보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이번에는 성치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손수조 예비 후보자께서 이제 그 이슈입니다. 일명 손수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손수조 이제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85년생이시고 부산 출생이십니다. 저랑 똑같은 모습이죠.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심규진 현상도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그 손수조 현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손수조 예비자께서 지금 문재인 우리 그 이사장님과 함께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 이런 구도가 지금 시시각각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전망이 어떤지 성치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도전 정치인 자체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4명보다
훨씬 도전 정신이 큰 건 아닌가. 지역구에 도전한다는 것, 27세의 나이로 지역구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칭찬해줄 만한, 그리고 응원을 해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슈 메이킹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방법에 있어서 과연 그 젊은 정치인이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손수조 후보가 나왔을 때 상대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 이슈화가 됐을까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수조 후보는 어찌 보면 그 문재인 후보와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네임밸류를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수조 후보가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후보는 중앙정치만 했던 사람이다. 과연 중앙정치만 했던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사정을 얼마나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손수 후보도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녔고, 수도권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문재인 후보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네임밸류를 좀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좀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것이, 평균 그 연봉 3천만 원 갖고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가계부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예상 금액이 이제 초과될 걸로 자신도 예측을 하면서 그 포기를 하고 후원금을 받고 나중에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힘차게 보여준 도전 정신이 오히려 역시나 그런 초봉 연봉 갖고는 도전을 못한다라는 좌절감을 준 건 아닌지.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네, 시간이 됐군요. 자, 다음은 기호 3번 성치훈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두 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저는 안상현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지 청년들의 이런 창업,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정책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입법과제에서도 그걸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희망제작소에서 또 착한 전문가 제도라는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좀 은퇴한 그 전문가들이 도움을 줘서 실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좋지 않은가. 실패해도 괜찮아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정책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 정책을 만드신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최근 인터넷 벤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오늘 이 사직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현직은 아닌데요. 여기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창업이 젊은 사람들이 해도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왜 나는 창업을 못했을까?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사장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했던 게, 대학교 다니던 내내 부모님이, 야 이놈아, 사업하면 집안 다 말아먹는다. 너 그랬다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면 어떡할래?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인데요. 실패해도 괜찮아 법안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실패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한국 사회가 워낙 관용이 없다 보니까 넌 루저야, 넌 낙오자야, 이렇게 되는 걸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연대하면 훨씬 좋아지는데, 특히 정책적으로도 크게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인 보호, 두 번째 신용불량자 유예, 세 번째 회생특례입니다. 이 보증인 보호를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보증을 했다가 아까 보증했다가 서로 친구까지 다 망한다, 이걸 없애주자는 거. 또 두 번째 신용불량자 유예, 사업하다가 잠깐 현금 흐름이 꼬일 수 있는데 그 짧은 기간을 건지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서 한 3-4달만 있으면 다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도 망하게 되는 걸 막고, 마지막 3번째로 회생특례, 혹시나 그래도 정 안 돼서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 아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법안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정상근 후보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12년은 4월에는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2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인데요. 그래서 저희 총선에 임하는 저희 청년 대표들도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대선 레이스의 윤곽이 아직 그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야권 후보, 뭐 중간에 있는 후보 아니면 여권 후보,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떠오른 이제 안철수 연구소장님의 이런 가세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정상근 후보님께서는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우리 야권 후보의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안철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또 지금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존경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철수 교수님께서 그 탈정치의 좀 산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기성 정치권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성 정치를 혐오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 좀 판세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어떤 그 정치의 계절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오면서 막 이런저런 정치 공학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제도권 밖에 있던 분만 찾았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아직 그 안철수 교수님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모든 부분 존경하지만 그분이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실지 아직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간 한 5, 60년간 지켜온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가치들, 그런 것을 그 안철수 교수님께서 워낙 탈정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실지 그 부분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복잡하고 조금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대선. 그래서 그 두 분이 힘을 합치신다면 분명히 정권 교체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은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기호 8번 안상현 후보가 2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심규진 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때 풍물패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집회나 데모에도 시위에 나가보긴 했지만 학생 때는 아무래도 학생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구태 정치 같기도 하고 기존 정치인 느낌이 나기도 해서 저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학생들한테 생활에 와닿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심규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기까지 오시고 제가 본 바에 훌륭한 분이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 정치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생 정치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진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총학생 회장을 출마하게 된 그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그게 바로 총학생 회장이었고, 저는 총학생 회장 1년간 후회 없이 학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의 총학생 회장들이 좀 함께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과거 군사 독재 시대 때에는 그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 정치가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엄청난 그런 물결이었죠. 그게 바로 제1의 물결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생 정치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져서 나아갈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개인화, 개인주의, 그리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단위의 학생회를 단위로 해서 워크숍을 연다든지, 그리고 학생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의견을 이제 국가와 그리고 국회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단순히 대학연합이 권력화되고 사회화되어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그 입문을 위한 그러한 발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청년들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 그리고 학생 정치가 제2의 물결,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곧 이루어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세요. 방금 그 심규진 후보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먹고 살려면 결국에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근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청년들도 일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할 권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일을 하면 진짜 나도 하고 싶다. 저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문제를 정상근 후보자님께서는 좋은 일자리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상근 후보자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는 돈이 그렇게 꼭 많지 않더라도 돈이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일을 구했을 때 이제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이제 내가 아이 가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세대 삼포 세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을 세운 게, 직업을 가질 때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두 번째로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해보자, 세 번째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큰 욕심이라면 최소한 내가 이미 직업을 가졌는데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하는 일자리, 전 그게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들이 성적이라든지 학교에 따라서,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성적이나 학교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내가 나의 적성을 성적과 학교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원하는 일자리 찾아보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성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좋은 일자리라는 건 자신이 원하고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상호 토론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의 개별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청년 문제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사전 추천된 순서에 따라서 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당 2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6번 심규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한데 어떤 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네, 계속 일자리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토론회 주제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잘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 발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은 앨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상한 요구를 당하고 불평등과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기업 또한 청년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통해서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앨리스 법안이라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3단계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로 청년들이 원하는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이러한 적성 흥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적성과 흥미를 찾은 후에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취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복지 부분에서 보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기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러한 그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취업관이 이 대한민국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대기업 취업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의 프로세스가 형성이 될 때 우리 앨리스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청년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8번 안상현 후보에게 사회자가 질문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반값 등록금을 하기 위한 방안, 이거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연 대학 교육이 그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결국엔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본인도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교육비라는 부담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들의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현재 국공립대학이 학교 법인을 막론하고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사례들을 봐도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더 이 정부 차원에서 힘있게 반값 등록금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학이 그 전 단계에 있는 사교육하고 이어지게 마련인데 사교육 또한 이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 대학에 가야 하는 사람들, 좀 고등학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처럼 자기 직업 전문 교육을 받는 쪽으로 해서 교육의 적절한 교육이 적절한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쓸데없이 과대포장하듯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그리고 사교육 문제라면은 사교육 없는 세상이 당장 오면 좋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청년의 고용 시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걸 양성화한다든지 공교육화해서 품어나가는 식으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9번 정상근 후보에게 사회자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교의 기숙사난 이게 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상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주택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들 주택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법에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방이 없어서 지금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절실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단기적인 제도 또 장기적인 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그 1인 거주자에 한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대출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숙사 지금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평균
약 18%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는 데 대한 정부가 혜택을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000호에서 10,000호 이 정도를 만약에 정부가 구입하거나 건축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5,000호, 10,000호로 물론 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적된다면 저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학교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주택정책, 청년 주거난이 국가가 당면한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들을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천명하고 하루빨리 저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이고 또 단기적인 이것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성치훈 후보에게 사회자가 묻겠습니다. 일하는 것하고 가족 생활을 즐기는 것하고 이게 이제 양립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할 수 있고 또 자녀를 둔 가족은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대한민국 참 애 낳기 두려운 나라입니다. OECD 출산율 꼴찌로 알고 있고요. 한 명이 겨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어떤 대학생이 부실대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학생 수가 53만에서 한 40만으로 줄 거기 때문에 부실대학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이 대답을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인구가 수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는지 심각한 사태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그 사회에서 담론화되고 있는 의무보육, 아동수당제도 이런 것들이 제도적 보완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적 보완보다 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인식. 과연 애는 누가 볼 것인가? 단순히 애를 봐줄 수 있는 곳이 무료로, 무상으로 믿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어린 나이에 그때 자아를 형성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의 이런 그 스킨십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중 한 명은 애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누가 봐줘야 할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출산휴가 제도가 잘 돼 있고 아버지들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이 출산휴가를 쓰고 또 출산휴가를 쓰고 돌아가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 보육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출산휴가 문제, 누가 애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좀 더 보장해줘야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더 높은 곳으로 많이 진출을 해야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남성들이 애를 보는 그런 구도가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예.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의 후보들이 이 경쟁을 통과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에 오늘 이제 20대 남성 4명을 모시고 첫 번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이른바 릴레이 토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좌석 배치가 추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부터, 그러니까 안상현 후보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돌면서 바로 옆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재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하시고요. 답변은 2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듣고 다시 또 1분에 재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재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후보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안상현 후보가 먼저 성치훈 후보에게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제도라는 데에서 이렇게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정치,
변화하는 정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그런데 아까 심규진 후보님께서도 총학생회장 경험이 어떠셨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 성치훈 후보님도 총학생회장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 더욱이 민주통합당 활동을 한 5, 6년 전부터 이 대학생위원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새로운 정치인가? 근데 제가 지난 경선 기간 동안 얘기를 많이 나가보기로 이 성춘 후보님도 굉장히 좋은 면이 많고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분이라면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뭔가 분명히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춘 후보님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루셨던 게 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칭찬을 해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5, 6년이 아니고요. 예, 2010년부터까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활동을 했고요. 당에서 대학생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룬 것보다는 좌절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정당 내 대학생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총학생회 활동을 할 때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뤄냈지만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총학생회장 재임 시절에 제도권 정치의 수많은 정치인들, 여야 대표, 국무총리, 국회의장 다 만나봤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우리의 청년들의 정책을 해결해 줄 생각이 없구나. 그럼 내가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지, 우리의 몫을 전달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정당 활동을 3년 동안 했는데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당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우리 대학생 활동 장려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하지만 그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깨달아갔던 것이 이제 밖에 나와서 유권자 활동도 같이 했는데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당내에서 우리 목소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밖에서 유권자 활동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때 20대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정책들이 들어가게 됐고,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또 20대 투표율,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를 확실하게 본 민주통합당이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과 같은 청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들이 제가 깨닫고 투표율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들이 제가 당 안에서 이루어낸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당 같이 만들어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성과보다는 오히려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들도 제가 이번에 민주통합당 전원 비례대표에 나간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안상현 너 뭐 지금까지 보기에 그래도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도 들어가면 진정성을 잃을 것 같다. 너도 들어가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걸 해서 저도 늘 그 대답을 하면서 나만은 바뀌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치훈 후보님께서는 본인이 그 지금까지 만났던 정치인들로부터 진정성을 못 느꼈다라면은 후보자님은 어떻게 그걸 유지하시고 또 뭔가 바꾸어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당선이 된 이후에 초선 의원은 바로 재선을 고민합니다. 재선 의원은 3선을 고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공천과 연관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항상 욕을 먹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년 비례대표들은 누가 되더라도 20대 국회에는 아마 진출하기 힘들 겁니다. 공천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재선에 대한 걱정 없이 제가 되더라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에 공천 어떻게 받지? 이런 고민보다는 4년 동안 정말 우리가 고민했던 청년 정책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기존의 비례대표들 다들 지역구 고민하느라 바빴는데 우리는 지역구 고민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어떻게 청년 정책의 그런 제도화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나갈까라는 고민으로 집중한다면은 그들과 같은 정치가 아닌 다른 정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성치훈 후보가 심규진 후보를 향하여 질문하고 또 답변 듣고 재발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이 선출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48인에서 16인으로 이렇게 추려지는 순간에 심규진 후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저도 참 울었지만, 울어서 할 말이 없지만, 심규진 후보가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 청년 비례대표 제도, 시작할 때는 참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젊은 정치인들 가서 뭐 하겠느냐, 잘 모르는 사람들, 애들이 가서 뭘 알겠냐, 정치 가서 아마 들러리만 될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이런 청년 비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청년 비례대표에 임하는 심규진 후보의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16일에 들었을 때 저는 당선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이유도 듣고 싶고, 그래서 청년 비례대표가 좀 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 네, 먼저 제가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즉 이제 눈물이 많지 않는 남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16인에 들 거라고는 예상을 진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 발표 소리를 전 듣지도 못하고 심규진이라는 소리를 못 들고 이제 주위에 이제 다른 후보자님께서 이제 저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에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과 응원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더 함께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후보자님들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로맨틱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로맨틱 가의 심규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또한 이제 이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애들이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존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청년들의 유쾌함과 발랄함과 신선함이 아마 생기를 주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비례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새로운 중요한 시도가 됐고요. 가서 어쩌면 잘 모르고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아갔지만 우리 개인이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했던 모든 지원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국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한번 함께 고민하고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심규진 후보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인들 지금 당선되셨을 때 너무나 그래 내가 당연히 될 수 있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과연 기존의 정치인들이 당선됐을 때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일단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한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만들어가는 거 의도는 좋은데, 일단 현실적 한계들을 또 지적을 합니다. 4명입니다. 지금 저희 4명이 들어가고 다른 타 정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이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채 10명이 되기 힘들 겁니다. 그 입법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뺏어와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인원적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 비례대표는 16명 중에 4명만 최종 선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빈소리가 아니라 4명이 국회로 간다고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함께 국회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성 정치인들, 지금 정치인들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정말 의미가 있고 올바른 것이라면 입법 발의할 때 10인 이상이 아니라 20인, 30인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년이 낸 그 입법 발의에 다른 3선, 4선 정치인 분들께서 함께 공동 발의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규진 후보가 정상근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분야가 있으면은 하나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정책은 어떤 양극화라든지 비리, 대기업 위주의 기업 정책, 그리고 소통 부재, 사회 분열, 국민 주권 자진 반납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서 2분 다 쓰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단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 지도자가 어떤 국가의 그런 큰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 간이 철학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시계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역으로 다시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비핵개방 3천이라든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 천안함, 연평도, 분단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입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사실 경협도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요즘 경협도 그래서 민간 분리에 입각한 어떤 경협을 확대시키고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매우 큰 잘못을 했고 그것은 나중에 아주 역사적으로 지금의 어떤 비리보다도 훨씬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반절,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문제. 네, 이어서 그럼 추가로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것은 청년 비례대표를 후보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점차 청년들이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청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이슈를 또 제기하고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매우 큰데요. 일단 청년 비례대표 당연히 청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입법기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면 저는 청년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어떤 국가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관계는 사실 그 국민들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되게 이중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은 돼야 된다는 인식은 하시지만 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통일 비용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남북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성세대는 통일의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청년들이 통일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청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로서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대 담론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기성 정치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릴레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이네요. 정상근 후보가 안상현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저도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그런 걸 워낙 좋아합니다. 저도 돈 없이 여행도 다니고 또 불가능하다는 일에 막 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입법까지 하실 때 실패해도 좋아. 그 법 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 법을 제가 보면서 되게, 일단 제목이 너무 좋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어떤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정책에 아주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책으로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한 3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정책만으로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 다 프리허그 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프리허그 운동이 아니라 프리폴 운동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프리폴 운동이 뭐냐면 제가 연극 연습을 할 때 예전에 대학생 때 했던 건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기 위해서 배우들이 이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이. 처음엔 굉장히 무서운데 다른 배우들이 그 사람을 받아주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떨어져도 누군가 날 도와주는구나. 누군가 안전망을 쳐주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엔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짜릿함을 즐기게 되고 또 자기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 배우가 떨어지는 걸 받아줌으로써 아 이게 연대하면 문제가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연극반 때 했던 연극 연습을 길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미 제가 몇 군데 그 동영상도 네이트반 같은 데 올려놨는데요. 홍대 같은 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 지금 뒤로 떨어질 거예요. 절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뭐지 하다가 와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제가 떨어져 보고 그 다음에 아 고맙다. 당신도 한번 떨어져 봐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체제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연대 정신을 발휘하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뭐 게시판에서 추천수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그리고 오히려 프리허그처럼 해외 상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을 제안해서 연대의 중요성을 알게 하면 이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진짜 뭔지 몸으로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새로운 운동, 새로운 연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에게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맨날 했거든요. 청년은 도전하는 것에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듣다 보면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시키실 건지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실 건지 그 부분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정책만으로 안 되니까 그 외에 뭘 하겠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겠다 말씀드렸더니 프리폴 운동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실패해도 괜찮아법이 그 안에 지금은 청년 사업가를 전반적으로 19세에서 35세면 누구나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나 보호하면 아무래도 세수라든지 이런 뭐 프리라이더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추가로 청년 창업가 인증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뜻은 좋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도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까 성춘 후보님이 저한테 착한 전문가라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멘토링 받으면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멘토링도 받고 야 이게 진짜 사업 모델 자체가 사회에 유익하다라는 걸 인정받았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주겠다. 실패해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정책적으로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 릴레이 토론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사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5세에서 29세, 20대 남성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사 중에서 이분은 참 내가 멘토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분 들어주시고 왜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지, 왜 그분에게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1분씩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1번부터 이렇게 쭉 돌아갔으니까 이번엔 좀 아까 추첨 순서의 맨 마지막 순서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성치훈 씨가 먼저,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해보죠. 네. 예, 1분입니다. 좀 색다른 대답을 원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삶의 멘토와 그리고 정치적인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분의 그런 어떤 사회적 인사의 인생을 봤을 때 내가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참 존경심이나 이런 게 안 들었는데, 그분을 보면서는 난 절대로 저분처럼 행동을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의식을 다 썼네요. 네. 자, 다음에는 정상근 후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념을 가진 사람, 자기 신념이 센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사실 5번의 죽을 고비 넘기시고 저는 사실 다른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 처음에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겁먹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하신 말씀 중에 국내 정치는 현미경으로 보고 국제 정치는 망원경처럼 봐라, 이런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그리려는 어떤 거시적인 청사진, 이런 부분과 실제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 신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서 어떤 정치인을 롤모델로 삼는다면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안상현 후보. 네.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희 의원님은 정말 드물게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권력 의지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따를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제가 일했던 희망제야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그냥 시민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정말 힘을 가져서 이걸 바꿔야겠다,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정희 의원님은 제가 대학 때 이 연극반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사진반 활동을 할 때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간 이시우 사진가라는 분의 변호를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반론을 명확하게 잘 정의감 가지고 해나갔는데, 그때 자신이 느꼈던 변호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치에 도전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까지 나중에 생각하신다는 점에서 따를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규진. 네. 새 후보님께서 정치인을 이제 롤 모델이나 멘토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멘토라 하면 옆에서 두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멘토의 강점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같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대학교의 총장님을 존경하고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총장님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교 총장님은 늘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에게 대했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에도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랑과 헌신이 아닌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4명의 후보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00분간 토론을 하는 건데요. 어느덧 그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후보별로 총 2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할 텐데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심규진 후보가 2분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네.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국민 여러분, 이 토론을 통해서 모든 걸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모든 걸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이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아픕니다. 특별히 정치와 국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많은 요소 중에 바로 청년의 유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우 유쾌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러한 유쾌함이 국회로 들어가서 그곳에 생기를 불러넣고 새로운 생각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 정책들이나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비례대표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 청년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 내는 것, 그리고 청년이 함께 어울리는 것, 그리고 청년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런 것은 한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저는 유쾌한 청년 저 심규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가 유쾌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기호 6번 심규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상현 후보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MB 정권 동안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더 이상 왜 너가 못했냐,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할 말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이 성공하길 이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바꿔나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2년, 2013년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원순의 청년 파트너로서 이 행정에서 먼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철폐 시행해 나가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뭔지, 한국에 우리 지금까지 정치인한테 감동받은 적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았을 때도 정말 우리 어른들한테만 감동받아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냥 따르기만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연대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대표가, 우리는 북한처럼 청년 대장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대장 김정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의 대표와 다 같이 연대해서 모두가 색깔을 인정받으면서 바꿔나가면 진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안상현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상근 후보 차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비례대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입법화시킬 건지,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가진 입법 과제로 저는 그 청년 특별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청년 특별세는 국가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부양하는 어떤 그런 사회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청년 비례대표 준비하면서 부족함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시켜드리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단 좀 많이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청년을 정치 세력의 주체로 만들 수 있고 또 청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은 부족함이지만 또 응원해 주시고 선거인단 등록해 주셔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어떤 공약이 가장 좋은지 평가하셔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성치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청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우셨나요? 저는 처음에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슈스케 방식으로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경쟁을 시키다니, 국회의원 뽑는 것까지 경쟁을 해야 되나? 물론 경쟁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이런 경쟁 구도 방식, 경쟁 선발 방식을 또 도입해야 되나라는 비판 때문에 저도 참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토론회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저희의 동영상 그리고 캠프의 과정, 입법과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다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 누가 뽑히건 앞으로 4년간 더더욱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께 직접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그 비판과 격려와 채찍질을 해주셔야 저희 청년 정치인들,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사회에 차갑게 등 돌린 청년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청년공화국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상상합니다. 이렇게 청년 후보들이 모여서 비례대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끼리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력의 권력을, 청년에게 권리를, 그리고 기호 3번 성치훈에게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오마이뉴스 초청으로 이루어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그중에서 20대 남성 4명, 정상근, 심규진, 성치훈, 안상현, 이 4명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분이 16명의 후보 중에 20대 남성 4명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이제 이 4명 중에 1명이 공식적인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선정 작업은 바로 청년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청년 유권자 이 선거인단 모집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월 7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락파티, 그러니까 www.rockparty.kr.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rockparty.kr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청년 선거인단 여러분들이 이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20대 남성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1차 토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오마이뉴스 초청으로 2차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9시 50분부터는 30대 여성 4분을 또 모시고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10시부터 하군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군요. 10시부터 30대 여성 4명이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오마이뉴스의 TV와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저녁 8시부터 20대 여성 4명과 30대 남성 4명의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오마이뉴스 스튜디오가 매일 밤 이 청년 비례대표들을 위한 토론의 광장으로 이렇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꼼꼼히 이분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단 토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통해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어떤 청년이 우리 청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0분간 토론해 주신 4분의 후보 모두 감사합니다. 또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